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KTX 운행률이 평소보다 30%가량 떨어지는 등 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전철 운행이 평소보다 82% 수준으로 줄어들어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중국의 영향은 공개되지 않아 반쪽 공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여당 내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각본 없는 진솔한 대화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차기도 인근 해상에서 불이 나 침몰한 대성호의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발견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 곳곳에 세워진 대다수 국민체육센터가 이용 주민이 없어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지만 지자체들은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해서 4,600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오늘 하루 동안 KTX는 27%, 화물열차는 65%가 멈춰섰습니다. 당장 대학 입시를 위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수험생과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서울 지하철 13, 4호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전역 대합실입니다. 승차권 창구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통 약자 창구도 폐쇄됐습니다. 전광판 곳곳에 운행 중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KTX를 타고 논술 시험을 치려던 대입 수험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부산이랑 서울에 면접 보러 간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TX 운행 차질에 취업 준비생도 면접 시간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회사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인터넷 확인할 때는 이제 10시 차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시간이 늦춰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철도노조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74일 동안의 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코레일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여객 열차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KTX는 73%가 정상 운행했고 일반 열차는 65.9%, 수도권 전철은 86.1%가 정상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화물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34.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강원 등 항만 물류와 충북의 시멘트 물류 등 화물 수송 분야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13, 4호선 그리고 경의 중앙선 운행에도 오늘 하루 종일 차질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정이 어떤지 서울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지금 지하철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시청역은 퇴근 시간대엔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9시가 넘은 지금은 혼잡한 상황이 다소 해소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엔 지하철이 정상 운행됐기 때문에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낮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일부 수도권 지하철역에서는 평소 1시간에 6번 운행하던 열차가 오늘은 3번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강장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퇴근길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운행률이 평소 대비 8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운행 간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호선의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15분까지 벌어져 퇴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가 지연돼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역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철도노조가 이렇게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건 2016년 9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철도노조는 뭘 요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번에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코레일과 노조 측이 다투는 핵심적인 쟁점이 뭡니까? 네, 크게 보면 임금 인상률과 추가 채용 인원을 두고 노사 양측 입장이 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 4%와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RT 운영사와 연내 통합도 주장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철도 노조는 또 기존 3개조 2교대 근무 형태를 4개조 2교대 변경을 위해서는 4,600여 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조 2교대를 위한 불법론, 기념론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4조 2교대 시행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1,800여 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으로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은 1.8%가 상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에 비노조 직원과 군잔병 등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또 열차가 지연되면 선행열차를 무료 환승하고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되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상당량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들이 많았지만 중국 측은 이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2%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공동 조사 결과 먼저 신원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대기오염 물질의 동부 간의 장거리 이동 경로를 연구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최소 32%는 중국 책임이었습니다.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중국 배출원에 대한 우리나라 3개 도시에 대한 연평균 농도는 32%, 일본에 대한 영향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세 나라 정부 검토를 거쳐 공개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ut this morning when I get out of the hotel, I smell the whole air is so fresh, it feels good. You are making progress. PM2.5 下降了，北京呢降幅达到了43%。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줄곧 부인해오던 중국이 사실상 처음 책임을 시인했습니다. 공동보고서는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는 51%, 중국은 91%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은 2000년부터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연구해왔고 초미세먼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했습니다. 당초 보고서는 지난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연기됐습니다. 중국은 이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국 측의 공식 책임 인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여전히 한계도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빠졌고 국내 발생 요인이 큰 대도시로만 한정해서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 1월. 환경과학원은 중국에서 유입된 요인이 최고 82%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영향이 연평균 32%라는 공동보고서 수치와는 괴리가 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농도 저농도로 저희가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연중 평균을 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연평균 대상 지역도 국내 전체가 아닌 서울과 부산, 대전 등 3개 대도시로 한정했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요인이 많은데 이 역시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고농도 발생 시기의 중국 영향은 연평균 32%보다 최대 20%포인트, 국내 전체가 받는 영향은 10%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어렵게 설득해서 참여시키다 보니 결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별로는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연평균 비율을 따지고 국민 체감과는 전혀 다른 수치가. 중국 측은 또 한일 두 나라와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해 한국에 주는 영향이 23%라고 줄여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책임 인정이라는 공동 연구의 첫 수학에도 연구 통일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남긴 겁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어제 한미 방위비 협상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한미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가 저희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총액을 제시하라고 계속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먼저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차 방위비 협상에서 마주 앉은 대표단. 약 1시간 반 만에 협상이 파행됐습니다. 우리 측이 기존 방위비 분담 협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버티자 미국은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도 답하지 않자 협상이 파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달러냐 아니면 15억 달러냐 그 금액으로 달라는 건데 그걸 안 맞춰준 거죠. 아예 우리는 뭉뚱그려서 원칙적으로 SM 틀 내에서는 할 수 없다. 미측 협상 대표인 드하트는 지난 5일 비공식 방한했을 때도 우리 측이 생각하는 액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And I hope to put forward new proposals that would enable both sides to work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미 협상단 고위 관계자도 다양한 경로로 액수를 요구하고 정확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액수를 제시하면 곧바로 절충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미국 측 요구액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나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흔들리는 한미동맹에 맞췄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국무부 소관이란 이유로 즉답을 피했지만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를 약속한 나흘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됩니다.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을 다 빼려고 그럴 거고 이게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죠. 예규예산 결례라고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이 아닌가. 정부가 지난 8월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자 미국은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돼 한미일 안보 공조가 느슨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지소미아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묻고 해리스 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에 불러
50억 불을 수십 차례 요구하기도 했죠.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수십 년 많은 대사들을 뵙긴 했지만. 미국의 이런 셈법에 정부 대응책도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A안이나 B안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미측에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지금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유지해온 방식만을 제안하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지만 미 의회 측에 한국 국회에 또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성과는 미지수죠. 66년을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이 한치 앞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익명으로 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내 친구라고 격분했으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적극적인 동의로 성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이름을 숨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의 신간 경고입니다. The same anonymous senior official who penned that infamous New York Times op-ed last year.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재무부가 북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최룡해 등 3명을 제재하겠다고 하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자는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내 친구라고 주장하며 누가 이랬냐고 추궁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라 칭하며 친근감을 표시해왔습니다. And frankly, I think we'll end up being very good friends with Chairman Kim and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have tremendous potential.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모부를 제거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을 쓸어버렸다며 김 위원장을 보스라고 치켜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동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를 어리석은 행보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의 남성이 독재자에게 10대 팬처럼 구는 모습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 시민 17명 가운데 4명은 이미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청객을 무작위로 선정했다는 주최 측의 설명이 무색해졌고 야당은 마치 연예인 팬 미팅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만하면 잘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민 패널 수십 명이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고 잠깐만요. 예.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패널은 눈물이 난다며 울먹입니다. 전 아까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물도 빠졌어요. 예. 어제 참석한 국민 패널 300명 중 질문 기회를 얻은 17명 가운데 4명은 대통령과 구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마치 대통령 팬미팅 같았다며 비판했고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어수선한 TV쇼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 전파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화병을 유발하는 민심, 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모양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다고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을 두고도 남북 관계는 자신 있다고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깊게 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끝나고 참모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쳤다며 감동적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돈들이 시작이 됐으니까 청와대의 반응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면서 끝냈어요. 잘했다. 이 정도 정말 괜찮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가고 있으며 반드시 잡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말이 많더군요. 틀린 얘기입니까? 일단 전국적으로만 보면요. 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안정화됐다.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프를 봐도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은 낮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이렇게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해봐도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집도 등장했죠. 자, 물론 문 대통령은 서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전국적으로 보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죠. 예. 자,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지금 대화 이제 국면에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요, 이 올해만 12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깜깜이 월드컵에서는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대남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어저께 미국을 향해서 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리포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참석자 문제도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얼핏 보기에는 지지자가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어제 참석자들이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이제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의 그냥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MBC 측에 물어봤더니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중점에 두고 이 세대와 지역, 직업별 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자는 사전에 미리 정해놓지 않은 게 맞지만 300명의 선정은 무작위가 아닌 MBC의 판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 이 대통령 지지성 발언이나 민원을 이야기하는 등 이 심층적인 대화도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아서는 작지만 반쪽인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예, 주최 측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300명과의 각본 없는 대화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보신 분들은 다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기도 인근 해상에서는 실종된 대성호 선원 1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안 좋은 데다 수색 여건도 갖춰지지 않아서 수중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이 당초 계획보다 대성호 인양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기상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겁니까? 네, 어제 제주 해상에 발효된 풍랑과 강풍특보는 오늘 해제됐지만 여전히 파도가 높게 일어 수중 수색에는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7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m에 이르는 높은 파도로 수색에 애를 먹었습니다. 수중 수색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군이 운용하는 무인잠 수정 2대는 앞서 일어난 독도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 있어 당분간은 투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잠수사도 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 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제주대 소속 아라호 등 3,000톤급 함정 3대를 동원해 표류하던 대성호 선미 부분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가 일고 날이 저물어 선체가 파손될 우려 때문에 저녁 6시 15분 인양을 중단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8명은 오늘 낮 해경 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둘러봤습니다. 앞서 발견됐지만 숨진 60살 김모 씨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부검인은 화상 흔적이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민간어선 등 모두 32척을 투입하고 조명탄 170여 발을 쏘며 야간 해상 수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TV조선 신윤만입니다. 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죠. 그런데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체 등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액수를 최소 3천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네, 오늘 어떤 것 압수수색하셨습니까? 검찰은 어제 유재수 부시장의 자택과 관사, 집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해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압수 대상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 부시장은 압수수색 현장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최대 주주 A씨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친분을 맺고 항공권과 골프채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유 부시장이 이에 대해 감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인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유 부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회사 돈 500억 원을 횡령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원이 머물던 특급 호텔에 가보니 뜯지 않은 명품의 고급 양주에 그간의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옷장 안에 명품 옷들이 즐비합니다. 바닥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고가의 신발들과 고급 양주 수십 병이 놓여 있고 로또 복권 수백 장과 돈다발도 보입니다. 50대 회사원 A씨가 한 달 숙박비 900만 원짜리 호텔방에 묵으며 사모은 것들입니다. 광고 대행사 재무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2,000번 넘게 회사 돈 약 502억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이 밝혀져 회사의 재산 손실 등으로 이어졌고 환수 가능 금액은 전체 횡령액의 1.7%에 불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내 회계정보 시스템에 허위 부채를 만들고 자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해 빚을 갚은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업무 중에 이제 이상업체가 관련돼서 내부 조사를 한 거고요.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횡령사고가 발생해서 인지하게 된 거고. 앞서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은 전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 곳곳에 세워진 대다수 국민체육센터가 이용 주민이 없어서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바닥을 치는 탓에 열의 8, 9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건립에 국민이 낸 혈세를 살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화랑체육공원, 국제규격 축구장에 육상트랙, 게이트볼장, 풋살장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의 면적은 4만 7천 제곱미터, 총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용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2007년 30억 원을 들인 이 시설 하루 이용객은 평균 15명 수준. 평일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뭐 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농촌의 사람들은 이거 올 일이 없죠. 그런데 차로 30분 거리에 또 다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역시 축구장과 육상 트랙, 보조구장 등 최신 시설이 갖춰졌지만 이용객이 없긴 마찬가지.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보네. 택배 상자만 있네요, 지금. 이곳 간절구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의 사용 인원은 11개월간 1,017명으로 하루 2.9명꼴에 불과합니다. 인구 22만 명인 울주군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11곳에 달하는데 울주군은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체육공원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평일은 솔직히 야외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없는 체육시설이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2년 전 6억 원을 들여 만든 강원도 양구암벽장은 주말 몇몇 동호회를 빼면 찾는 이가 거의 없고 서울 구이동의 체육시설도 1년 내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 많아요? 구이동에서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홍보가 좀 덜 돼서 제가 좀 이용을 못했는 것 같고요. 전국 육상, 구기경기장과 생활체육관은 이용자 부족 등으로 약 83%가 적자 운영 중인데 비도시 지역은 적자 비율이 98%에 달합니다. 돈은 많이 들고 이용객은 적은데도 전국 곳곳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납니다. 동네 체육관과 건강센터, 도서관 등을 건설하는 생활 SOC 3개년 사업에 내년도 예산 10조 3,766억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7조 9,948억 원보다 약 30% 증가한 겁니다. 더욱이 사업비 200억 원 미만 중소체육시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습니다. 최소한 경제성도 따질 필요가 없어 지자체장 등이 선심성으로 지어줄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봐라. 예산 소진용, 치적 쌓기용이 적지 않다 보니 엉뚱한 곳에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농어촌 지역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정말로 이 들판에 설치되어 있는 걸 갖다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 주민들이 여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될 건가 하는. 혈세만 쏟아붓고 나몰라라 내팽개쳐지는 체육시설들.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난 4월 여의도 면적 6배 크기의 숲을 태운 고성 속초 산불은 인재였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 한전이 전신주 고압 전선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요. 올 상반기 적자만 1조 원에 달하는 한전은 거액의 배상금 부담까지 지게 됐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한전이 이렇게 위험한 설비 이상을 발견하고도 태반은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2명이 숨지고 1,366명의 이재민을 낸 강원 산불은 우려했던 대로 인재였습니다. 한전의 전신주 시공과 관리가 부실했고 전선 자체도 노후화됐는 등 복합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게 경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특히 한전은 2017년 처음 불꽃이 발생한 전신주를 포함해 해당 지역 전신주의 이전 교체 계획을 세우고도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때 예산을 투입해 조치했다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한전 직원 7명과 유지보수 담당 업체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재 자체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자재를 개발해서 한전과 지자체, 피해 주민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가 과실 비율을 결정하면 한전은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집계한 공식 피해액은 1,260억 원 규모지만 지자체들은 3배가 넘는 3,820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한전의 배상액은 최소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국내 3위 대형마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관련법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4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이 벌어졌는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3일에 열리는 삼겹살 데이 행사. 싼 가격에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섭니다. 하지만 한 대형마트에서는 납품업체들에게 눈물의 행사였습니다. 대형마트가 납품가를 깎았고 행사 비용도 납품업체가 떠안았습니다. 롯데마트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판촉 행사 92건을 진행했습니다.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이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또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2,700여 명에게 사전 합의된 업무 외에 고기 자르기와 포장 등도 시키고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넘겼습니다. 또 자사 상표 상품의 개발 비용도 유통업체가 내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롯데마트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통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기대 이상한데 과징금을 역대 최대로 부과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롯데마트는 문제가 된 할인 행사 방식은 지난 30년간 대형마트들이 해온 것이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와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맡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여당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단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소문을 낭독한 황 대표는 바닥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목도리를 둘러주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에는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지도부 사퇴 요구로 번지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여권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명분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단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쇄신 대신 투쟁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내 개혁 요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단식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당 안팎의 강한 쇄신 요구와 보수 통합 논란 그리고 대표의 단식 등 자유한국당 상황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 30%를 일단 배제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을 고려해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하겠다는 것인데 불출마 의원까지 포함해서 최대 절반 정도 물갈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이 21대 총선 공천 룰의 핵심으로 현역 의원 30% 컷오프안을 잠정 확정해 금주 중 발표합니다. 지역구 의원 92명 중 28명이 공천 배제되는 겁니다. 비례대표 17명과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까지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물갈이 대상에 오릅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당무검사 결과와 당 지지율과 의원 지지율을 비교, 의정활동 내용 등을 평가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량화된 점수가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특정한 지역이나 선수를 겨냥한 컷오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비슷할 경우 의정활동을 오래 한 5의원에게 감점을 줘 결과적으로 초재선에게 유리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컷오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남 의원들도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현역 의원 컷오프를 하지 않는 대신 하위 20% 의원에게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주는 것으로 절충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기세를 꺾기 위해 거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신임 경찰처장은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내놨고, 경찰은 홍콩 시위 최후의 거점인 이공대를 봉쇄하고 음식물 반입을 막아서 투항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이전 같은 저항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한 시민이 치우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홍콩의 출근길이 또다시 마비됐습니다. 경찰이 나흘째 이공대 고사작전을 펼치자 시위대가 대중교통 방해 운동을 재개한 겁니다. 밤사이 추위와 허기를 참지 못한 시위대는 7m 높이 육교에서 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 10여 명은 하수도 터널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For me, I just want to live here safely without charge. So I would like the police just them to send someone here and then to talk to us. 어제까지 이틀간 1,1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외신은 대학 안에 40명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200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징역 10년형에 처해집니다. 장기간 고립으로 시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 속에 남은 시위대는 최후의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은 홍콩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학가에선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두고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도 대자보 훼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명지대에서는 한중 학생 간 폭행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벽면에 설치한 홍콩 지지 랜원벽을 누군가 훼손한 것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이는 재물손괴죄라는 중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더는 없어야 할 잘못된 폭력임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홍콩 시위 지지 여부를 둘러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혐중 정서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에게 역시 중국인이라서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녁 서울 명지대에선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두고 한국 학생과 중국인 학생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모두 폭행 혐의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한양대에서는 한국인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랜원벽을 놓고 단체 말싸움을 벌였고, 연세대에서는 홍콩 해방 문구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조짐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경복궁 후원의 연못에는 향원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 정자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온돌 난방 시설이 정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수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시설을 설치한 건지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경복궁 후원의 연못 한가운데 세워진 정자 향원정. 문화재청은 2년 전 향원정이 기울어 해체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온돌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온돌은 약 20제곱미터 넓이의 육각형 가장자리를 따라 건물을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연도로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2층 정자인 향원정은 이런 방식으로 겨울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중 정자의 온돌 시설은 희귀한 사례입니다. 너무 춥거나 그랬을 때 잠시 여기서 쉬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온돌을 설치했던 것 같아요. 향원정은 건축 기록인 영건일기가 없어서
가장자리만 온도를 놓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기가 멀리 퍼진다는 뜻의 향원정은 고종 황제가 겨울에도 주변 경관을 즐기고 외부 사절을 접대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향원정을 고종 황제 시절의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인데 구들장을 복원하고 일부 부재를 교체해 내년 7월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One day God's going to stand before you and he's going to judge you. 미국의 어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을 제지당한 시민이 토론을 주재하는 상원의원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료보험 개혁 설명회를 겸해 타운홀 미팅을 열었을 때 일이죠. 곳곳에서 참석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맞서면서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오바마가 나선 미팅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을 찬 남자까지 등장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란 주민이 모여 지역 현안을 토론하던 미국 민주주의의 풀뿌리였습니다. 이제는 정책 결정권자와 정치인이 주로 활용하고 대선 2차 TV 토론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992년 대선 때는 참석자 질문이 이어지는데 아버지 부시가 시계를 보며 딴청을 부렸다가 패배를 자초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토론덕을 단단히 본 클린턴은 대통령이 된 뒤에 언론을 피하고 타운홀 미팅에만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미지가 깎여 넉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죠. 그렇듯 대중과의 직접 소통은 쓰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는 참 화기애애하게 보였습니다. 국민 앞에선 무대가 꼭 엄숙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을 벗어난 대화가 어지럽게 이어지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경제, 외교, 안보 현안부터 국민이 고통받는 민생 문제까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깊은 성찰과 진지한 설명, 국정 쇄신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종 여유 있고 밝았던 대통령의 표정은 역설적으로 어제 대화가 얼마나 느슨하고 방만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팬 미팅 같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청석에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도 의아했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램 처음 했는데 한 3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구난방 토론장을 정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진행자의 한숨이 이날 행사의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설마 청와대가 194일 만에 이 공허한 국민 대면으로 소통의 숙제를 다했다고 때우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1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팬미팅 같았던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반짝 찾아왔던 추위가 내일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많은 곳이 영하권이지만요. 한낮에는 서울이 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14도, 청주는 11도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비 소식도 없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편이라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빨래하신다면 밖에서 말리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잘 마르겠고요. 다만 세차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